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대형 은행 지점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려는 직장인들, 대출 상담을 기다리는 젊은 부부들, 연금을 찾으러 온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죠.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에어컨 바람은 건조했습니다. 대기 의자에서는 간간히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고 누군가는 천장의 전광판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 쪽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한 할머니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소박한 블라우스를 입었고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 발권기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기계 사용법이 익숙지 않은지 몇 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발권기에서 종이가 나오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대기 의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뒀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청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전광판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번호도 곧 불렸어요. 37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청가방을 챙겨 들고 5번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5번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짙은 화장,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의 명찰에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창구 앞에 서자 김지은 직원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마치 귀찮은 업무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지은 직원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청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파란색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김지은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듯 통장 표지를 대충 펼쳐봤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 할머니는 다시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김지은 직원은 신분증을 받아들더니 귀찮다는 듯 한숨을 또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을 향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던 김지은 직원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썹이 약간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금세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얼마를 찾으실 건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1,000만 원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지은 직원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할머니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000만 원이요? 되묻는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서류 준비 안 하셨죠? 김지은 직원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서류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돈 찾으실 때는 미리 전화로 예약하셔야 하고
용도 확인 서류도 필요해요. 그것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김지은 직원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무시하듯 가르치듯 말했어요. 주변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김지은 직원은 통장과 신분증을 할머니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쫓아내듯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오늘 꼭 찾아야 하는데. 규정이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김지은 직원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음 손님을 부를 준비를 하는 듯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누군가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작고 잔잔한 미소였어요.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과 신분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구에서 물러났어요. 김지은 직원은 할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찮은 일이 하나 해결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옆 창구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이 김지은을 쳐다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작게 혀를 찼습니다. 뭔가 불편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할머니는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은행 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금세 할머니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그 조용한 미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요. 김지은 직원은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38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업무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옆 창구의 남자 직원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김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 그 은행에서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은 직원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몇몇 직원들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은행은 평소처럼 업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곧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시작점이 될 거였어요. 조용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이곳은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몇 년째 나돌고 있지만 아직 그대로인 동네였어요. 낡은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 곳곳에는 화분과 빨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골목 안쪽 끝자락에 있었어요. 오래된 벽돌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그리고 작은 마당에는 여러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놓인 화분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고추, 상추, 토마토가 심어진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잘 자랐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고추 잎을 쓰다듬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TV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랐어요. 그리고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직원의 차가운 눈빛, 무시하는 말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청가방을 들고 허리가 굽은 노인. 그저 가난한 할머니로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몰랐어요. 이 집 안 깊은 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장롱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맨 아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 하나를 꺼냈어요. 노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 몇 장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 전까지 할머니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남편은 평생 조용히 사업을 했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업가였어요. 화려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했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은행 통장, 증권 계좌, 부동산 등기부, 모든 것이 할머니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1,000억, 2,000억 정확히 계산하니 2,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뒀는지를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소.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오. 사람들은 돈을 알면 변하기 마련이요. 조용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그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요. 할머니는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가난한 노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파란 통장, 오늘 은행에 가져갔던 바로 그 통장이었어요. 할머니는 통장 내역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석 달 전부터 본인이 하지 않은 조회 기록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그날 할머니는 집에 있었습니다. 은행에 간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조회 기록들이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통장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은행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장롱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은행에 직접 항의해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어요. 큰 소동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였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은행 일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옷을 입었어요. 조금 더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청가방 대신 작은 가죽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조회 기록 사본을 넣었습니다.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고 대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은행에 갈 거예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를 겁니다. 할머니는 이번엔 지점장을 만날 작정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내렸던 정류장에서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은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다시 한번 조용한 미소를 띄었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미소였습니다. 결연함이 담긴 미소였어요. 할머니는 은행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조용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기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늘도 은행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창구를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천장의 형광등 불빛까지. 할머니는 번호표 발권기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익숙하게 화면을 눌렀어요. 기계에서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42번. 할머니는 번호표를 손에 쥐고 대기석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앉지 않고 창구 쪽을 살펴봤습니다. 5번 창구에는 어제 그 직원, 김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지은 직원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안내 데스크를 찾았어요. 은행 입구 옆에 고객 상담이라고 적힌 작은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남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남자 직원의 얼굴에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지점장님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통장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남자 직원은 통장을 잠깐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 업무는 창구에서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번호표 뽑으셨나요? 뽑았어요. 하지만 창구가 아니라 지점장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 직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보며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냥 불만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업무 처리가 안 돼서 그러시는 건가? 어르신, 일단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지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지점장님이 회의 중이세요. 남자 직원은 정중하지만 거절하는 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창구에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할머니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례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어요. 38번, 39번, 40번. 할머니는 창구 쪽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김지은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오자 김지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오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미소는 사라지고 사무적인 얼굴이 됐습니다. 네, 무슨 업무세요? 말투도 건조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42번이 불렸습니다. 42번 고객님, 7번 창구로 오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행히 7번 창구였습니다. 김지은이 있는 5번 창구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7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7번 창구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반백이고 안경을 쓴 직원이었습니다. 명찰에는 박철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철수 과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눈빛도 따뜻했어요.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어제 왔다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못 찾고 갔어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박철수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얼마를 찾으실 건가요? 1,000만 원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철수 과장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신분증하고 통장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철수 과장은 정중하게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박철수 과장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하지만 곧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1,000만 원은 당일 출금 가능하신데요. 용도 확인만 여쭤봐도 될까요? 금융거래 규정상 여쭤보는 거예요. 박철수 과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이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박철수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던 박철수 과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듯 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최근에 이 통장 조회하신 적 있으세요? 조회요? 아니요. 몇 달째 은행에 안 왔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박철수 과장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여기 조회 기록이 여러 번 찍혀 있네요. 석 달 전부터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집에서 미리 출력해온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 날짜들 저는 집에 있었어요. 은행에 온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철수 과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화면과 대조해 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내부 조회 기록이네요. 내부 조회요? 네, 은행 직원이 조회한 기록이에요. 고객 본인이 아니라요. 박철수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럼 누군가 제 통장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말인가요? 박철수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이 건은 제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점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철수 과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님께 말씀드리고 올게요. 박철수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쪽에 있는 지점장실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창구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창구에 있던 김지은 직원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김지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제 자신이 내쫓았던 할머니였거든요. 김지은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놀림이 어색해졌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 직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직감했어요. 잠시 후 박철수 과장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 걸어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지점장이십니다. 박철수 과장이 소개했어요.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민 지점장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점장의 태도는 정중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지점장은 할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은행 안쪽에 있는 작은 유리방이었습니다. 박철수 과장도 함께 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과장에게 상황을 들었습니다. 내부 조회 기록이 고객님 동의 없이 여러 번 찍혔다는 거죠? 네, 그래요. 저는 석 달 동안 은행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통장이 여러 번 조회됐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고객 동의 없이 통장을 조회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예요. 누가 조회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통장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조회 기록들이 떴어요. 지점장의 눈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건 지점장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박철수 과장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조회한 건가요?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희 직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저를 응대했던 5번 창구 직원인가요?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상담실 밖에서는 은행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유리방 안에서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조용한 미소를 지닌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점장 김성민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통장 조회 기록이 길게 나열돼 있었어요. 날짜, 시간, 그리고 조회한 직원의 아이디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김성민 지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 통장을 그렇게 여러 번 조회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화면의 잔액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547억 원. 일반 고객의 통장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지점장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직원이 이 잔액을 보고 욕심을 냈구나. 하지만 그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자산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점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박철수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문자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한 보름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처음엔 그냥 끊더니 나중엔 투자 상담을 해준다고 큰 돈을 불려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박철수 과장이 물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은 안 했지만 통화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어요. 박철수 과장이 조심스럽게 받아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 번호들 모두 모르는 번호세요? 네, 처음 보는 번호들이에요. 박철수 과장은 번호들을 메모했어요. 지점장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그런 전화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즉시 변경하셔야 해요. 비밀번호요? 네, 만약 직원이 고객님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비밀번호까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지점장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제 돈이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지점장은 즉시 비밀번호 변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점장은 할머니의 다른 계좌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무단조회 기록이 여러 계좌에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통장들도 마찬가지네요. 박철수 과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점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내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빠르면 이틀 안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지점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직원을 벌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점장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 전체의 신뢰 문제예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이 끝나고 할머니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이 정중하게 배웅했어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을 나왔어요. 밖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정보가 새어나갔다니.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집 안 풍경이 그나마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VIP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께서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계셔서 특별히 연락드렸습니다. 더 좋은 수익률로 자산을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내가 고액 자산을 가졌다는 걸 알지?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점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수도. 할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의 재산이 누군가의 타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알면 변하기 마련이요. 조용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혹시 누가 집까지 찾아오는 건 아닐까?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또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몇 번이나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어요. 창문도 모두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쳐서인지 피곤했지만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은행 관련 서류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기록,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석 달 전 처음 무단 조회가 있었던 날짜. 그날 할머니는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날이었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이었지만 이웃분이 놀라서 119를 불렀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괜찮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왔었죠. 그날 내가 집에 없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가 꽂혀 있었고 현관 앞이 조금 지저분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집을 확인하러 온 건 아닐까?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할머니를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은행입니다. 저 어제 상담했던 사람인데요. 지점장님 계신가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지점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지점장님, 제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석 달 전에 할머니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은 심각하게 들었어요. 어르신,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경찰이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네, 만약 정말 누군가 계획적으로 어르신을 노렸다면 이건 범죄 시도일 수 있어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경찰 신고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니.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어르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용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김성민 지점장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과장과 인사팀 차장을 불러들였어요. 어제 고객 한 분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어요. 박철수 과장이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조회 기록이었어요. 이 고객의 계좌가 석 달 동안 무단으로 13번 조회됐습니다. 모두 같은 직원 아이디로요. 인사팀 차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입니까? 김지은 대리입니다. 박철수 과장이 대답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네요. 고객동에 없는 조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점장이 말을 이었어요. 해당 고객에게 최근 투자 상담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다고 합니다. 고객의 자산 규모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접근이었어요.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점장의 대답에 인사팀 차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김지은 대리를 불러야 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녀의 업무 기록을 전수조사하세요. 지점장이 지시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은행 밖에서는 평소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5번 창구에 앉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님에게 서류를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지은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어요. 옆 창구의 박철수 과장이 회의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김지은을 힐끗 쳐다봤어요. 김지은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박철수 과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철수 과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김지은은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어. 김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응대를 마치고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김지은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석 달 전부터 그녀가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그 할머니의 통장을 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업무 중에 우연히 확인하게 된 계좌 잔액. 2,500억이 넘는 금액을 본 순간 김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돈을. 그날 이후 김지은은 여러 번 그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 돈을 조금만 움직이면. 김지은은 외부의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투자 상담업을 한다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혹시 큰손 고객 한 분 소개해 줄 수 있어? 김지은은 넌지시 물었었죠. 그 동기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소개만 해주면 수수료 나눠줄게. 김지은은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물론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어차피 투자 상담인데 큰 문제는 아니겠지. 김지은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김지은은 화장실에서 나와 창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점장실 쪽에서 인사팀 차장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장은 김지은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메모하듯 수첩에 적었습니다. 김지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김지은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가는 대신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에게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혹시 그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김지은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응, 했지. 근데 안 받더라. 몇 번 더 해봤는데 끊어버리고. 그만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그만하자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김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벌써 준비 다 했다고. 투자 상품도 만들어놨어. 동기의 목소리는 불만스러웠어요. 미안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김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골목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김지은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단 몇 푼의 수수료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는 일을. 점심시간이 끝나고 김지은은 은행으로 돌아왔어요. 창구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인사팀 차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대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김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회의실로 좀 올라오시겠어요? 차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김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거죠. 김지은은 차장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김지은은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김지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지점장이 서류 하나를 김지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김지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의 아이디로 조회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김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설명하시죠. 왜 고객 동의 없이 13번이나 조회했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김지은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철수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당 고객에게 온 투자 상담 전화 기록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김지은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김지은 대리, 고객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지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김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래? 김 대리가 회의실에 불려갔대. 표정 봤어? 뭔가 큰일 난 것 같던데. 은행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조용한 용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김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김성민은 팔짱을 끼고 김지은을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언제부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점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침착했습니다. 김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처음 창구에 오셨을 때였어요. 김지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그날 통장 정리 업무를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잔액을 보게 됐어요. 잔액을 보고 박철수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했어요. 김지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2,500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사팀 차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래서 계속 조회한 겁니까?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김지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진 분이 왜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니실까? 왜 아무도 모를까? 지점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고객의 사생활입니다.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김지은은 눈물을 또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기요? 네, 그 친구가 투자 상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손 고객을 찾고 있다고 소개만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박철수 과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지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연락했고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객 정보를 넘긴 겁니까? 인사팀 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번호만 알려줬어요. 이름이나 주소는 절대 안 알려줬어요. 전화번호만이라고요? 지점장이 비꼬듯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김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점장은 서류를 다시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 동기 이름이 뭡니까? 연락처는? 김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보여줬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그 정보를 메모했어요. 이 사람이 할머니께 전화한 겁니까? 네, 아마도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박철수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대리, 솔직히 말하세요. 수수료는 받았습니까? 김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안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상담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직 금전 거래까지는 안 갔으니까. 박철수 과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지점장이 김지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대리,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까?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객님의 신뢰를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전체의 신뢰도 무너뜨렸어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 때문에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을지 생각해 봤습니까? 김지은의 어깨가 떨렸어요. 어제 그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과장이 대신 말했어요.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김 대리가 할머니를 무시하듯 대했어요. 서류 핑계를 대며 쫓아내다시피 했죠.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김지은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할머니께서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욕을 준 겁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인사팀 차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김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질 겁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김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말을 이었어요. 고객께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서면 사과문을 작성하세요. 오늘 안으로요. 네. 김지은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지은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을 때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래? 무슨 일이래? 정보 유출이래. 큰일 났대. 김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구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개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머그컵, 사진 액자, 작은 화분. 모두 상자에 담았어요. 옆 창구의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김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챙기고 김지은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건물을 벗어나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김지은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단 몇십만 원의 수수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김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김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왜 전화 안 받아? 동기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나 은행 잘렸어. 김지은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뭐, 잘렸다고? 너 때문에 다 들통났어. 김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기가 말했어요. 그건 내 책임 아니잖아. 내가 정보 줬잖아. 뭐라고? 김지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는 일이야. 너 혼자 알아서 해. 동기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지은은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까지 버림받은 거였어요. 김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은행 안에서는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이 다시 회의실에 모였어요. 이제 할머니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 과장이 말했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점장은 할머니의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어르신, 김성민 지점장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집에 있을게요. 네, 오늘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과장님 같이 가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시간을 비워두고 준비했어요. 사과문, 조사보고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서까지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은 은행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점장이 말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직원이었는데. 박철수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르죠. 택시는 좁은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두 사람은 내려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어요. 여기가 맞나요? 박철수 과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지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2,500억을 가진 분이 이런 곳에 사신다니. 두 사람은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대문, 작은 마당, 그리고 오래된 화분들. 지점장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들어오세요. 좁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가구들은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TV,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지점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곳이 정말 2,500억 원을 가진 사람의 집이라니. 앉으세요.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점장이 정중하게 받았어요.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점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옆에 박철수 과장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은행 직원이 어르신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지점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의 통장을 무단으로 조회한 직원은 김지은 대리입니다. 석 달 동안 총 13번 조회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내셨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김지은 대리는 어르신의 계좌 잔액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외부의 지인에게 어르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투자 상담업을 하는 대학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던 거군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어르신께서 응하지 않으셔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철수 과장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부로 업무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고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징계 대상이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 직원 젊어 보이던데요. 32살입니다. 박철수 과장이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직원도 그랬던 거죠.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은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했어요. 김지은은 할머니를 겉모습만 보고 가난한 노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죠. 하지만 할머니 역시 평범하게 보이는 겉모습 뒤에 엄청난 자산을 숨기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어르신,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법적 조치를 원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어르신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가 괜찮아요. 할머니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직원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직장을 잃게 될 테니까요. 지점장은 할머니의 너그러움에 놀랐어요. 하지만 대신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직원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직접 만나시겠다고요? 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고민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지은 대리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은 휴대폰을 꺼내 김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김지은은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겨우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지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김대리, 나 지점장입니다. 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할머니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김지은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저를 만나시겠다고요? 네, 할머니 댁으로 와주십시오.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점장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어요. 앞으로는 고객 정보 조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김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게 부은 눈, 그리고 떨리는 손. 김지은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김지은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지은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김지은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지은 앞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어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김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어요. 김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처음 오셨을 때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낡은 옷, 청가방, 그리고 느린 말투. 김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장 잔액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죠. 김지은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진 분이 왜 저렇게 사실까? 아무도 모르는 걸까? 그래서 욕심이 났다는 거죠? 박철수 과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구가 수수료를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해야 했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빚이 있었어요. 빚이요? 지점장이 물었어요. 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김지은은 힘없이 말했어요. 그 돈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김지은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래도 남의 정보를 함부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지은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을 때도 저는 무서워서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뭔가 들킬 것 같아서 빨리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김지은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지은의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김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사람들한테 숨기고 살았어요.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살았어요. 남편이 그러라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알면 변한다고 그래서 조용히 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김지은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다시 김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했고, 저도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인 거죠.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뢰예요. 할머니는 김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그 신뢰를 깨뜨렸어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김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김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김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은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법적 조치는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에서 잘 관리해 주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김지은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욕심내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대면은 끝이 났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사건은 용서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김지은이 할머니의 집을 나선 건 해질 무렵이었어요. 석양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대문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가요. 그리고 힘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지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김지은은 또 눈물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김지은은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점장과 박철수 과장도 함께 나왔어요. 어르신,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너그러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점장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박철수 과장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배웅했어요. 골목길이 조용해지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의 화분들을 바라봤어요. 고추, 상추, 토마토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석양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물을 다 주고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알면 변하기 마련이요. 조용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사람들도 변할 수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작게 속삭였어요. 오늘 김지은을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반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당에 나가 화분을 살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집을 나섰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이웃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주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잘 지냈어요? 할머니는 미소로 화답했어요. 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요. 좋은 하루 보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샀어요. 채소 몇 가지, 두부, 그리고 생선 한 마리. 많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이거 서비스예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미역 한 줌을 더 넣어줬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회사원처럼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답답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더라고. 나도 능력 있다고. 여성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누구나 하는 실수구나. 버스가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그리고 복잡한 거리.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장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큰 문제의 일부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화분을 돌보고 시장에 가고 집에서 쉬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내가 주문한 게 없는데. 할머니는 의아해했어요. 발신인이 김지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택배 기사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택배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화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난초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이해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행은 그만두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됐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김지은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난초 화분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화분들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잘 자라렴. 할머니는 난초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래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작은 난초 화분을 선물 받았다.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보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돈은 많지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더 값진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정식 사과문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읽어봤어요. 은행은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더 이상 이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가끔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오셨네.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야, 거기. 그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할머니는 맨날 그래. 허허.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김지은이 보낸 난초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난초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소. 잘하고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할머니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화분들을 살펴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할머니는 평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건강하게 자라는 화분들, 그리고 조용한 미소로 보내는 하루하루. 그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은행에 가지만 이제는 다른 지점을 이용해요.
그곳 직원들은 할머니를 정중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는 모르죠. 할머니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여전히 할머니를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할머니에게는 가장 편안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한 보도가 나왔어요.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고객정보 무단 조회 시 즉시 경고 알림이 가고 관리자 승인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게 바뀌었는데요.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겪은 일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조용한 한 사람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할머니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띄었어요. 그 미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이해, 평화, 그리고 희망.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사람들 사이의 신뢰라는 것.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우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동네에는 여전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 골목 끝에 사시는 할머니 아시죠? 아, 항상 미소 짓고 계신 분? 네, 그분이요. 참 좋은 분이세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항상 조용한 미소를 짓는 따뜻한 이웃으로요. 그리고 그게 할머니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한편 김지은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죠.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습니다. 김지은이 직접 쓴 글귀였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 은행도 변했어요. 직원 교육이 강화됐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박철수 과장은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는 할머니의 사건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객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한 할머니의 조용한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묵직한 울림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울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마당의 화분을 돌보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이웃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따뜻함이에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가치를 보세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하지만 깊게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를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